10명 중 7명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10에서 15%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경도인지 장애의 치매 이환율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일상생활에 분명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가스불 켜놓고 그냥 집을 나와버리거나 어우, 위험해. 길을 갔다가 이거 어디지? 길을 헤매거나 가까운 사람 이름이 또 떠오르지 않거나 아유, 세상에. 그리고 이 시기 환자들이 또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본인이 자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 경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알츠하이머 단계에서는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중기 알츠하이머 단계인데요. 네. 이때부터는 본인이 자기 변화를 못 느껴요. 어떡해. 가족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고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아주 오래된 기억만 남고 최근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다시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변한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옛날 기억은 살아있고. 네, 알츠하이머에서는 이제 보통 최근 기억과 관련된 해로부터 먼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데 이제 오래적 기억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되면 이 단순한 기억 문제를 넘어서 언어 기능이라든지 운동 기능 그리고 삼킴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키는 것까지. 네. 실제로 말기 치매 환자분들은 이 연하 기능 저하로 인한 폐렴이나 영양 문제 같은 합병증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단계까지 오면 우리가 의료인도 아니고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는 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사실 상담하면서 이 치매 환자들을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진짜 어느 순간에는 진짜 환자보다 더 위태로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게 치매 간병 가족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간병을 하다 보면요, 본인 삶이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뭐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형제들끼리 간병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맞네, 맞네. 근데 경제적인 부분도 좀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데 연간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이걸 나라 전체로 환산을 해봤을 때 지금 연간 거의 20조 원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60년이 됐다? 그게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100조요? 이런 추계가 있는 걸 보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도 봐야 되는 거죠. 국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요양원을 또 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또 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수도권 기준으로 요양원 대기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에요. 길면 1년 이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 사이에 또 가족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입소를 하게 됐다. 이것도 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쳤을 때는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맞아요. 이게 1년하고 2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이게 긴 작별 인사인 동시에 긴 경제 전쟁이기도 해요. 저는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요. 아니, 일찍 알았으면 달랐을 텐데. 아니, 미리 알고 챙기지 않으면 정작 그 시간이 왔을 때 이 가족 모두가 준비가 안 된 채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치매가 공포스럽게 와닿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들으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강연에서 말씀하신 그 시냅스들 잘려나가는 거, 시냅스 가지치기 일명 그런 것들이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나요, 교수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실제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질환이고요. 단순히 이제 시냅스 가지치기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병이 진행되면서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이 뇌회로 전체의 네트워크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초기에는 최근 기억부터 흔들리고요. 진행되면은 언어, 판단, 공간, 인지 같은 더 넓은 기능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게요, 이 뇌세포가 한꺼번에 죽는 병이라기보다는 발전소가 한 칸
꺼져가는 병인 거네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그게 이제 100년 만에 바뀐 패러다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치매를 그 뇌세포가 죽는 병, 뉴런이 사라지는 병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 뉴런과 뉴런 사이 그 시냅스가 먼저 무너지는 병이다라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체, 뇌세포가 죽으면 이게 다시 살아나진 않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냅스는 다시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면 우리가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희망적이네요. 그 치매는 이제 끝이다, 끝장난 병이다 이게 아니라 초기에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병이다 이 얘기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 단계에서 이 발전소만 살려두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 뇌의 발전소를 살린다. 이런 방법이 이게 진짜로 있다면 어쩌면요. 우리는 치매라는 무서운 병 앞에서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을 맞아. 해봅니다. 아니 제가 진짜 넘엄들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치매만큼 안타깝고 무서운 병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치매라는 질병이 도대체 언제 처음 치매다 이렇게 정의가 됐고 의학적인 질병이다 땅땅땅 이게 언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사실. 진짜 궁금하시죠? 알츠하이머.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수도 줄어들어, 에너지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기억도 잃어버려, 치매도 걸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미토콘드리아 수를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나요? 그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의 와, 이 방송을 만든 진짜? 거지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린다. 이 명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PQQ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PQQ가 네. PQQ? PQQ는 조효소의 일종으로요. 조효소는 어떤 거냐면 효소라고 하는 본체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쉽게 말해 배터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PQQ라고 하는 조효소는 1964년 노르웨이 생화학자인 옌스 하우게에서 처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박테리아를 연구하던 중에 포도당을 분해하는 효소 옆에 붙어있는 특이한 물질이 있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실체가 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이 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솔즈베리 연구팀이 베일에 쌓여있던 이 물질의 정체를 밝혀낸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전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또 전자를 굉장히 잘 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전자를. 좋았군요. 그렇죠.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이 전자를 주고받는 건데 이 산화환원 반응을 조절하는 에너지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롤로 퀴놀린 퀴논 줄여서 PQQ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가 1979년이 되어서야 우리 몸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배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된 거고요. 2010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UC 데이비스 연구팀이 PQQ는 단순한 조효소가 아니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생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PQQ라는 게 대체 어떤 식으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PQQ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요. PQQ는 일단 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유도하는 PGC1알파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또 생성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PQQ 이 투여 농도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대조군 대비 20에서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4기통 엔진이 8기통 엔진이 된 겁니다. 그럼 그만큼 에너지 생산이 막 급증하겠죠. 그렇네. 게다가 이 PQQ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공통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와 이 ATP 감소가 관찰되거든요. 그런데 이 PQQ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늘린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까지 개선해주면 당연히 우리 세포는 더 많은 ATP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원래 우리 몸에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해야 추가로 30개의 ATP가 더 생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PQQ가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결과적으로 ATP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G세포에 PQQ를 투여하자 ATP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소가 약 30% 이상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아니 얘도 조효소 옆에 붙어 있었던 애를 뭔지 모르다가 알아낸 게 PQQ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친구 따라 오디션 갔는데 얘는 떨어지고 따라간 놈은 붙는 거죠. 꼭 옆에 뭔지 몰랐던 애들이 세상에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PQQ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랑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뇌세포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이 에너지 대사는 이 신경세포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특히 신경세포들은 서로 긴 신경돌기와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을 유지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노화라든지 인지 기능 저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배양된 신경세포 사진입니다. 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신경세포가 이 주변과 연결하기 위해 뻗는 신경돌기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해당 연구팀은 이 신경성장인자인 NGF가 존재할 때 이 신경돌기 성장에 엄청 길어졌네요. 네, 여기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처럼 이 신경돌기가 더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세포 간의 연결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와, 지금 저렇게 길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뇌는 단순히 고정된 회로가 아니라 환경과 활동 그리고 이제 세포 상태에 따라서 연결 강도가 계속 변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이게 길어지니까 다시 연결이 다다다다닥 되기가 되게 쉽겠네요. 그렇죠.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경 세포체는 하나인데 팔다리가 길어지더라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2015년에 연구된 논문에 따르면 이 신경성장 인자인 NGF의 합성을 PQQ가 또 즉각적으로 촉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QQ가 신경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신경돌기를 실제 얼마나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실험 결과를 보면 PQQ를 투여한 신경세포의 성장이 대조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 성장을 돕고 덕분에 이 뇌신경망이 원활하게 다시 연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 소중한 기억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해야 할 일도 줄어버리겠어요? 물론입니다. 결국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달려온 건데요. 그럼 이 PQQ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얼마나 개선시키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인지장애가 있는 쥐에게 PQQ를 3주간 20mg씩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쥐의 신경세포가 죽는 비율이 약 60%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에 꼭 필요한 물질들은 거꾸로 또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먼저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신경전달 물질의 한 종류인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신경세포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전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억력과 집중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감소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해당 실험에서 PQQ 투여 후 이 아세틸콜린의 수치가 무려 260%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세틸콜린이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이라면 뇌세포를 키우는 비료가 되는 성장인자도 있습니다. 바로 BDNF라는 물질인데요. 이건 신경세포가 죽지 않게 보호하면서 새로운 신경돌기가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랩1이라는 물질입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유전자를 딸깍 작동시키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물질, BDNF랑 크랩1 모두 PQQ 투여 후 각각 85%와 1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자, 근데요, 이 쥐의 인지 기능을 뭐 높게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네네.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죠.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건데 저는 엑소와 다르게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건망증 증상이 있는 40에서 8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이들에게 12주 동안 PQQ를 섭취를 시키고 복합 주의력과 인지 유연성 그리고 집행 기능까지 변화가 있는지 잘 관찰해 본 겁니다.
이 복합 주의력은 여러 자극에 동시에 집중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인지 유연성은 상황에 맞게 생각을 빠르게 쉬프트 전환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왔다 갔다. 또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과연 결과가 어땠을까? 12주가 지나고 실험 대상들의 복합 주의력은 약 27% 개선이 됐고요. 인지 유연성은 37.6% 개선이 됐고요. 집행 기능은 34.3% 개선되었다고 보고가 이야. 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오늘 방송을 쭉 보시면은 네.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걸 발견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또 이걸 방송하는 우리도 그러니까요. 몸소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섭취할 때 주의사항 독실 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QQ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과다 섭취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량을 지켜주시고요. 임산부와 수유부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